한 기업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돈을 들여 바다 건너 공장을 세웠고 그 선택은 확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자금이 왜 미국으로 향했는지 그 배경에는 시장 논리보다 냉혹한 생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결정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이며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탈출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분명 거대한 자동차 시장이지만 단순한 규모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결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 차를 팔아왔고 현지 공장도 운영해왔기 때문에 더 큰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경영진의 머릿속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낮아지는 구조이며 작은 시장에 머물면 결국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한국 내수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현대차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이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해 왔습니다. 숙련된 노동력과 촘촘한 부품망, 그리고 유리한 환율은 이 전략을 떠받치는 세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시작했고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의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판을 흔들었고 전기차 보조금도 자국 생산에만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국경을 넘는 순간 가격 경쟁력을 잃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겹치며 산업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했고 기존 방식에 안주한 기업들은 빠르게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이 흐름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전략을 고수하면 언젠가 도태된다는 판단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고 울산이 아닌 조지아가 새로운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결정에 쓰인 막대한 자금은 미래를 위한 모험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 비용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선택은 한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제조업 전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미국으로 밀어낸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산업 질서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인은 강성 노조이지만 이것만으로 최근의 급격한 결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십 년간 존재해왔고 그동안에도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만약 노조가 유일한 문제였다면 현대차는 훨씬 이전에 한국을 떠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상황을 완전히 바꾼 두 가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미국 정치의 변화였고 두 번째 변수는 기술 경쟁에서 벌어진 데이터 격차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다시 전면에 등장하며 무역 규칙을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생산 차량에만 제공하는 구조를 고착화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한 차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출발선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는 미국 소비자 앞에서 자동으로 더 비싼 선택지가 되어버립니다. 가격 차이는 곧 선택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판매량 감소로 직결됩니다. 경영진에게 이는 단순한 손익 계산이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변수인 데이터 경쟁은 더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누가 더 많은 주행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데이터 축적 속도와 규모에서 분명한 격차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곧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은 숫자로 보면 더욱 냉정하게 다가오며 경영진의 선택을 압박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량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격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높은 관세는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며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같은 성능의 차량이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소비자는 애국심보다 가격표를 먼저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공장의 가동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는 이익 감소가 아니라 시장에서 밀려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관세 부담은 단기간에 수조 원 규모의 비용으로 누적되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팔기도 전에 빠져나간 비용이라는 점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후 관세율이 일부 조정되었지만 구조적 불리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정책은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명확한 신호와 다름없었습니다. 보조금 차이는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가격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차량이라면 더 저렴한 선택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국 현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갔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서두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장은 관세와 보조금이라는 이중 장벽을 동시에 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습니다. 현지 생산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위 대응이 아니라 장기 생존을 염두에 둔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현대차만 이런 압박을 느낀 것은 아니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가 같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대표 자동차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가를 가장 먼저 치렀습니다.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던 기업조차 환경 변화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한때 유럽 경제의 상징이었고 안정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는 이 안정적인 구조를 빠르게 흔들었습니다. 결국 독일 본토의 공장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발표는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이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반면 기존 강자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점유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기차 전환의 지연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의 강점을 가졌던 기업일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오히려 변화를 늦추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인건비와 경직된 노사 구조가 부담으로 더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할수록 내부 저항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기업 전체가 느려지고 시장의 변화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이 과정을 남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업이 겪은 문제는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강성 노조와 높은 비용 구조라는 공통점은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관세와 노조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에는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엔진 경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도로 상태와 운전자 습관 같은 모든 요소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는 더 똑똑한 주행 판단과 안전 기술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일수록 더 빠르게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방대한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학습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이 경쟁에서 출발선이 뒤로 밀린 상태였습니다. 단기간에 이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데이터 격차는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미래 시장 지배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차량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조건을 가장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지 생산 차량은 관세와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판매량을 늘리고 데이터 수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판매 증가와 데이터 축적은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조지아 공장은 이 선순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니라
디지털 실험실에 가깝습니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통해 미래 경쟁의 입장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전용 시설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은 맞았지만 현대차의 전략은 그 이후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대중화 이전에 정체 구간을 겪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소비자들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가격 부담은 전기차 확산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생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생산까지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홀류 체제가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 비중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 전기차를 늘리고 하이브리드가 늘면 즉시 전환합니다. 이런 민첩성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반면 한국 공장에서는 이런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 변경에는 긴 협상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공장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지아 공장에는 노조가 없다는 점도 전략적 선택의 일부였습니다. 경영진은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보다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공장은 현대책의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한국의 울산 공장은 정체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울산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거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역사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보장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기술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은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형 주조 공법을 통해 생산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수십 개의 부품을 하나로 묶는 방식은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크게 낮춥니다. 현대차 역시 이러한 기술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공법은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우려를 낳았습니다.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논의는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경쟁사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도입이 늦어질수록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임금 수준 자체보다 생산성과의 불균형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비용 구조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여와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감정이 아닌 숫자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낮아지자 기업은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같은 자본으로 더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결과 투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공장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람들은 산업 공동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남아있지만 핵심 기술과 미래 투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일자리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내부 경쟁력은 서서히 약화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공장은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고임금 정규직이라는 상징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제조업의 성공 모델로 여겨졌던 구조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임금과 강한 고용 안정성은 기업에게 유연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수록 기존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었고 단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과 투자는 조지아와 엘라베마 그리고 다른 국가로 분산되었습니다. 국내 협력 업체들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완성차 공장이 멀어질수록 부품 기업들의 생존 부담은 커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해외 진출을 선택했고 일부는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변화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 구조는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교훈이 분명해졌습니다. 현대차의 선택은 한국 산업이 마주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 기업의 선택을 넘어 한국 제조업 전체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구조적 후유증이 남습니다. 특히 중소부품 업체들은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완성차 공장이 해외로 이동하면 거래 관계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납품 물량이 줄어들면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부담은 곧 인력 감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기업은 해외 진출이라는 선택지를 검토하지만 모두에게 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일수록 선택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그 결과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살아남은 기업과 탈락한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고용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이던 일자리는 점차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과 서비스 산업도 함께 흔들립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연쇄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사회 구조도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화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질문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산업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늦었지만 뒤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위 처방과 장기 전략 사이에서 정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원하지만 불확실성은 계속 커집니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투자 결정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본은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산업 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일관성에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이 내일 뒤집힌다면 누구도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제도 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노동시장 역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대신 평생 학습과 전환이 가능한 구조가 요구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완충 장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은 위험이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지금의 결정이 다음 세대 산업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성장과 분배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분배만 늘리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장만 추구하며 사회적 충격을 외면하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 전환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전환은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문제를 미루는 선택은 가장 비용이 큰 선택이 됩니다. 지금의 불편한 결정은 미래의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 구조 전환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경제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회복한 경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전환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으며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단을 미룰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방향입니다. 작은 합의라도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 다음 선택의 질을 높입니다. 변화는 통제할 수 없지만 대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한국 산업의 다음 10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기업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 앞에서 모든 산업과 사회가 마주하는 공통의 질문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결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변화는 늘 불편하지만 정체는 결국 퇴보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논쟁은 불가피한 전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논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향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흩어지고 맙니다.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은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술 변화는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 전환을 돕는 교육과 재훈련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안전망은 변화를 거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회적 신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일관된 행동과 투명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같은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의 지연은 모두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질문이 아닌 답이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은 경고이자 동시에 기회에 대한 초대입니다.